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한서진은 낡은 식당의 뒷문을 밀고 나오며 희미하게 입김을 불었다. 자정 넘어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그녀가 발 딛고 선 이곳, 낡고 허름한 달동네까지는 그 빛을 인심 쓰듯 나눠주지 않았다. 온종일 뜨거운 숯불을 나르고 기름때 낀 접시를 닦아낸 팔은 이미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고 발바닥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욱신거렸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인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겨우 내는 옥탑방까지는 이 정류장에서 내려서도 가파른 계단을 한참 더 올라야 했다.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부딪히는 동전 몇 개. 그것이 그녀의 현재이자 미래의 무게였다. 내일 새벽, 그녀는 또다시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어야 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였. 버스에서 내린 그녀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펼쳐졌다. 하나는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지만 비교적 안전한 넓은 길. 하지만 그 길을 택하면 15분은 좋게 돌아가야 했다. 다른 하나는 최근 개발이 중단되어 유령도시처럼 변해버린 재개발 구역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다. 어둡고 악취가 풍기며 노숙자들이나 길고양이들만 오가는 음습한 골목. 평소의 서진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택하지 않았을 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와 영혼까지 갉아먹는 듯한 피로가 이성적인 경고를 둔하게 만들었다. 단 5분이라도 빨리.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방일지라도 몸을 뉘이고 싶다는 욕망이 더 강렬했다. 그녀는 낡은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라 되뇌며 어두운 골목으로 발을 들였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지저분했다. 발에 채이는 것은 건설 폐기물 더미이거나 누군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지였다. 깨진 유리 조각이 희미한 달빛에 날카롭게 반짝였고 어디선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 바닥이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듯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 이 길을 택했을까? 하지만 이미 절반 이상 들어온 이상 되돌아가는 것도 무의미했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지름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앞만 보고 걸었다. 그때였다. 낡고 버려진 상가 건물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발소리에 묻힐 뻔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끙 하는 억눌린 신음.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무너진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몇 초 후 그녀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시동도 켜지 않은 채 스르르 멈춰 섰고 건장한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의 팔에는 작은 아이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입이 막힌 듯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다. 다른 남자가 재빨리 승합차의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다. 빨리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어 한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의심할 여지 없는 납치 현장이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당장 도망쳐야 했다.
저런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그녀의 목숨도 위험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남자가 아이를 차 안으로 거의 밀어 넣으려던 순간이었다. 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치다가 그만 머리에 쓰고 있던 작은 모자가 벗겨졌다. 그리고 잠시 아이의 눈이 어둠 속 담벼락에 숨어 있던 서진과 정확히 마주쳤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극도의 공포와 살려달라는 절박함으로 가득 찬 맑은 눈동자. 그 눈동자는 그녀의 얼어붙은 양심을 꿰뚫는 송곳과도 같았다. 서진은 자신이 여기서 이대로 돌아서면 이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하고 악몽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피로와 두려움 위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재빨리 주위를 훑었다. 발치의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손에 잡기 좋은 크기의 벽돌 조각이 보였다. 망설일 시간은 단 1초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벽돌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벽돌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 전해졌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를 향해 돌멩이 하나 던져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는 남자의 등, 그리고 그 옆에 유리창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억눌린 분노를, 그리고 절박함을 팔에 집중시켰다. 거기서 서진은 자신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며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손에 들린 벽돌이 정확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둔탁한 금속성 파열음. 쨍그랑 벽돌은 남자의 등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승합차의 옆 유리창을 정확히 강타했다. 강화 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요란하게 박살났다. 예상치 못한 기습. 그리고 여자의 등장에 두 남자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젠장 뭐야. 저 미친 여자는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서진을 향해 달려오려 했다. 하지만 깨진 유리창 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고요한 새벽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즉각적으로 어디선가 개가 맹렬하게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누군가 무슨 소리야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증인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이를 강제로 다시 태우려 했지만 아이는 그 틈을 타 남자의 손을 세게 물어뜯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일단 티어일이 커졌어. 얼굴도 팔렸다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들은 서진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을 향해 달려오려던 남자는 분한 듯 바닥에 침을 뱉고는 재빨리 조수석으로 뛰어올랐다.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고 좁은 골목을 아슬아슬하게 거의 벽을 긁으며 질주에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골목에는 다시 불길한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에 흩뿌려진 깨진 유리 조각과 타이어 자국만이 방금 전의 소동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솜처럼 후들거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되새겼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남자들을, 그것도 끔찍한 범죄자들을 상대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를 향해 다가갔다. 차마 가까이 다가가기가 망설여졌다. 아이는 차에서 굴러떨어진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5살이나 되었을까. 먼지가 묻었지만 한눈에 봐도 값비싼 재질의 파란색 코트를 입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눈을 감고 양손으로 귀를 꽉 막은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감이 서진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이며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괜찮아. 아가, 이제 정말 괜찮아. 서진이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음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아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손길을 밀어내지는 않았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낡은 후드 지법에 지퍼를 내렸다. 비록 땀 냄새와 식당 음식 냄새가 배어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을 벗어 아이의 몸을 감쌌다. 밤 공기는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쁜 사람들은 갔어. 내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렁그렁한 눈망울에는 경계심 대신 혼란과 의존감이 어렸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다음 순간 와락서진의 품에 안겨들며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얇은 티셔츠를 적셨다. 서진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다른 손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봐 이셜. 그녀는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방금 일어난 일을 최대한 침착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납치미수, 검은색 승합차, 아이의 인상착에, 그리고 현재 위치,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온전히 실감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에 휘말렸다. 아이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다. 저런 범죄의 표적이 될 정도라면.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매달린 작은 몸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지친 영혼은 버틸 힘을 얻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불빛이 좁고 더러운 골목을 붉고 푸르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아이의 눈을 가려주며 속삭였다. 경찰 아저씨들이 오고 있어. 이제 정말 안전해. 약속할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몇 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곤봉과 손전등을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서진과 아이를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한 경찰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서진은 아이를 안은 채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이 아이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경찰서 내부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터진 대형 사건으로 인해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다. 한서진은 구급차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은 후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 그녀의 팔에는 아이를 안다가 생긴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지만 경찰은 규정대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가 그녀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강민호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병원 응급실의 낯선 풍경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대신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의 냄새가 밴 낡은 후드를 꼭 붙잡고 있었다. 결국 경찰은 아이의 안정을 위해 서진을 아이와 함께 경찰서 내의 안정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다행히도 다른 방에서 여성 경찰관의 보호 아래 잠시 잠이 든 상태였다. 형사들은 그녀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한서진 씨, 그 용기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칭찬도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들의 인상차게와 차량 번호판이 없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했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이 마주쳤던 그 흉악한 눈빛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경찰서 입구가 다시 한번 요란해졌다.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거의 경광등을 울리며 달려오는 경찰차처럼 급하게 멈춰섰고 그 안에서 완벽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통제하려 했다. 기자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경호원들은 거대한 벽처럼 그들을 막아섰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서 모든 소란을 집어삼킬 듯한 냉기 어린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경찰서 내부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림자처럼 차가운 아우라를 두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강태준의 등장은 경찰서 내부의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다. 서장까지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고 형사들은 갑자기 입을 다문 채 긴장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너무 잘 다듬어진 조각상처럼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의 눈, 칠흑처럼 깊고 차가운 그 눈동자는 주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을 발산했다. 그는 서장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자신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온 듯 변호사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를 대동하고 서진이 있는 조사실로 들어섰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강태준은 단 한마디의 감사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마치 불결한 것을 지듯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낡은 후드 집업, 싸구려, 청바지, 그리고 피로와 공포에 절어 창백해진 얼굴.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녀의 가난과 초라함을 해부하고 분석했다. 그 시선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내 아들을 이라고 묻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 대신 오직 차가운 경계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대한 불쾌감만이 가득했다. 서진은 그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직감했지만 저토록 얼음장 같은 아버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의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한서진 씨라고 하셨죠. 저는 진성그룹 법무팀의 김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민호 군을 보호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진은 당황했다. 저는 이미 경찰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경찰 진술과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한서진 씨는 정확히 그 시간에 왜 그 위험한 재개발 구역 골목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문의 시작이었다. 그건 제가 사는 옥탑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서 너무 피곤해서 그만. 서진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다른 변호사가 즉시 끼어들었다. 지름길이라고요? 평소에도 그 길을 자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유독 그 길을 선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의 어조는 마치 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했다. 서진은 불쾌감에 얼굴을 굳혔다. 아니요. 자주는 아니지만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전 아이를 구했어요. 그녀의 항변에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납치 현장에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 저희는 그 우연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이 모든 신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서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짓, 눈빛의 흔들림, 목소리의 떨림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닐 수도 있다. 내부의 적이 벌인 일이라면,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인가? 정말 우연한 목격자인가? 아니면 적들이 심어놓은 말인가? 혹은 이 모든 것을 꾸며낸 자작극의 주연 배우인가? 돈을 노린 접근. 가난한 여자가 재벌의 아이를 구하고 영웅이 된다. 전형적인 삼류 드라마의 플롯이었다. 김 변호사가 다시 압박을 가했다. 당신은 벽돌로 차유리를 깼다고 했죠.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을 상대로 말입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보통의 여성이라면 숨거나 도망치는 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무서웠어요. 죽을 만큼 무서웠다고요. 하지만 아이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을 보고도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재벌의 아이를 구했다. 보상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막대한 살해금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서진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뭐라고요?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건가요?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가 만약 돈을 벌었다면 그 아이를 구하는 대신 저 사람들이 누군지 똑똑히 보고 당신들에게 정보를 파는 게 더 이득이었겠죠. 당신들은 지금 목숨 걸고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모욕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외침이 조사실을 울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강태준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서진의 그 기백 있는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인함이 번뜩이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얼음 같은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김 변호사. 태준이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다. 일단 거기까지. 그의 말에 변호사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벽에서 몸을 떼어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내 아들이 현재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 1%의 온기도 실려 있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원하는 액수를 말해 적절한 수준이라면 지불하지.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만약 이 일에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거나 당신이 이 일을 빌미로 언론의 입을 놀리거나 혹은 내 아들에게 다시 접근하려 한다면 그는 서진의 턱 끝까지 다가와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속삭였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골목에서 겪었던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을 맛보게 해줄 수 있어. 내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진은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단 한 푼도.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의 협박 따위에 겁먹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여기서 벗어나서 내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주는 오히려 의외라는 듯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돈을 거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세게 열리고 여성 경찰관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죄송합니다만 강민호 군이 깨어났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한서진 씨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서진에게로 향했다. 변호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강태준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이은 유일한 후계자가 고작 저런 밑바닥 여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진은 이 기이하고도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신을 찾는다는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음모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경찰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조사실의 팽팽한 대기를 갈랐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고 변호사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한서진은 자신을 부른다는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남자와 그의 변호사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애타게 찾는다는 그 작은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강태준은 몇 초간 서진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았다. 그녀가 이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병적인 의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자 그는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듯 거칠게 턱짓을 했다. 앞장서. 그가 서진에게 내뱉은 명령이었다. 마치 그녀가 범죄자이고 그가 호송관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서진은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사실상 이끌려가다시피 아이가 있는 안정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방금 전의 소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박한 광경이 펼쳐졌다. 강민호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여성 경찰관과 전문 상담사로 보이는 이들의 접근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 아이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싫어 저리가 아니야.
그 공포에 질린 외침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향한 거부처럼 들렸다. 하지만 서진이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아이의 비명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아이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희미한 초점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이 달싹였다. 누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어른들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얼음 같던 표정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아들이 사건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의 후계자가 고작 몇 시간 만난 이 초라한 여자에게 입을 열었. 민호는 침대에서 거의 기어오다시피 내려와 비틀거리며 서진에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땀과 음식 냄새가 밴 그녀의 낡은 후드, 집업에 얼굴을 묻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여전히 경련하듯 떨렸지만 그것은 아까와 같은 공포의 발작이 아니라 안도감을 찾은 동물의 떨림이었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등을 감싸 안고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왔어. 민호야.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강태준은 이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가 아들에게 손을 뻗으려 하자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서진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는 것을 서진은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냉혹한 CEO가 자신의 아들에게 거부당하는 순간이었다. 전문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 아이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선택적 함구증이 동반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단 한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거죠. 지금은 저분이 그 대상입니다. 상담사의 전문적인 소견은 태준에게 또 다른 모욕처럼 들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와 국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상황은 경찰서에서 진성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VIP 병원으로 순식간에 옮겨졌다. 서진은 민호를 아는 채 거의 반강제로 검은 세단에 태워졌다. 그녀는 항의할 틈도 자신의 옥탑방에 돌아가겠다고 말할 기회도 없었다. 민호가 그녀의 옷자락을 마치 생명줄처럼 붙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병원 VIP 병동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몇 시간에 걸친 검사와 상담이 이어지는 동안 서진은 기계처럼 민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배가 고팠고 씻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결과는 모든 전문가에게서 동일하게 나왔다. 강민호는 납치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입었고 현재 유일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대상은 자신을 구해준 한서진뿐이라는 것. 한백발의 노련한 박사가 강태준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강제로 저 여성분과 아이를 떼어놓는다면 아이의 상태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민호 군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아이에게는 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라는 단어에 태준의 입가가 비틀렸다. 그는 저 여자가 구원자인지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교활한 뱀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주는 모든 의료진과 변호사들을 내보내고 병실에 서진과 단둘이 마주섰다. 민호는 진정제를 맞고 서진의 옆 간이 침대에서 겨우 잠든 상태였다. 태주는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얼마를 원하지?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이것을 거래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내 아들 옆에 있어 줘야겠다.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원하는 액수를 말해. 집이든 차든 평생 먹고 살 돈이든 원하는 걸 뭐든 주지. 단 조건이 있어. 그는 서진이 당연히 돈에 눈이 멀 것이라 확신하며 말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은 완벽한 비밀에 붙여야 한다. 발설 시 네가 받은 것의 10배를 토해내게 될 거야. 서진은 그가 내민 백지 수표를 바라보았다. 하룻밤 전만 해도 그녀는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던 처지였다. 저 종이 한 장이면 그녀의 지긋지긋한 가난을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을 채운 것은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용기를, 그리고 아이를 향한 자신의 순수한 연민을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제가 돈 때문에 당신 아들을 구한 줄 아나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당신 돈 따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 아이를 저렇게 두고 갈 수는 없군요. 그녀는 잠든 민호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의 거절은 강태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다. 돈을 거부한다고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더 큰 것을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진한 것인가? 태주는 그녀를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의심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한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수표책을 닫았다. 좋아.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더 잘 됐지. 하지만 거래는 거래다. 너는 내 아들의 보호자 역할로 내 집에 들어온다. 급여는 내 방식대로 최고 수준으로 지급할 것이고 거부할 권리는 없어. 이건 자선이 아니라 고용계약이니까. 그는 서진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자신의 영토 안에 있기를 원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자 동시에 이 의심스러운 여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다. 내가 왜 당신의 감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야 하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해도 되잖아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저항했다.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너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내 아들은 어젯밤 납치될 뻔했어. 범인들은 아직 잡히지 않았. 그들은 목격자인 너를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아들을 다시 노릴 수도 있어. 내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다. 네가 정말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네 목숨도 아깝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제안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었다. 서진은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매달리는 저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자신의 양심 때문이었다. 좋아요. 가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죠. 전 당신의 직원이 아니에요. 민호가 괜찮아지는 날, 전 그 집을 떠날 겁니다. 강태주는 그녀의 조건을 무시했다.
그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완벽한 비밀유지 계약서와 고용계약서를 준비시켰다. 서진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서명하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가난한 목격자에서 냉혹한 CEO 강태준의 저택에 감금된 필요악이 되었다. 사랑일까? 음모일까? 지금 서진에게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다. 진성그룹의 저택, 청운각, 진문각이라 불리는 그곳은 성정이었다. 현대적인 공학 기술과 고전적인 위압감이 결합된 회색빛 요새. 한서진이 강민호를 안고 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죄수의 심정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로비에 도열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환영의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값비싼 카펫에 묻은 오점을 바라보듯 서진의 낡은 운동화와 그녀의 품에 매달린 작은 주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들의 정점에 있는 것은 집사 혹은 총괄 매니저로 보이는 윤 여사였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와 완벽하게 쪽진 머리, 그리고 감정이라곤 실려 있지 않은 눈은 강태준의 냉혹함을 그대로 복제한 듯했다. 한서진 씨, 회장님의 명령으로 민호 도련님께서 안정을 되찾으실 때까지 이곳에 머무시게 됩니다. 머무시는 동안 저택의 규율을 엄격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안내가 아니라 경고였다. 서진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웠다. 최고급 린넨 시트가 깔린 킹사이즈 침대, 방 안에 딸린 거대한 대리석 욕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까지. 하지만 서진은 그 어떤 것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방은 숨막힐 듯이 깨끗하고 차가웠으며 그 어떤 사적인 물건도 허용되지 않는 박물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방이 혼자만의 공간이 아님을 즉시 깨달았다. 천장 모서리, 텔레비전 위, 심지어 책상 스탠드에도 교묘하게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붉은 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그녀는 24시간 감시당하는 실험실의 쥐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아들의 보호자로 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시망 안에 가둬둔 용의자로 취급했다. 삶은 질식할 것 같은 일상의 연속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서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밤에는 그녀의 침대에서만 잠이 들었다.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거나 아무도 없는 놀이방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려 했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거는 대신 윤 여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식사는 언제나 방으로 배달되었지만 서진은 그 호화로운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태준은 그림자처럼 저택을 오갔다. 그는 회사 일로 바쁜 듯했지만 서진은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강태준은 실제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서재는 청운각의 심장부이자 관제탑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저택의 모든 구석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 민호에게 음식을 먹이려다 실패하고 자신이 그 남은 음식을 먹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그는 그녀가 이중 스파이거나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몰래 전화를 거는 장면, 저택 내부를 몰래 촬영하려는 시도, 혹은 자신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장면을 포착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지독한 인내심과 피로, 그리고 아이를 향한 꾸밈 없는 연민뿐이었다. 그는 서진이 민호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음성 증폭 기능을 통해 들었다. 민호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저기 봐, 새가 날아가네.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배고프지 않아 누나가 계란말이 해줄까? 누나는 그거 진짜 잘하는데 여기 주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극적인 과장이나 계산된 다정함이 없었다. 그저 함께 갇혀버린 동료에게 건네는 듯한 담담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저 여자는 왜 돈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지 않고 오히려 감옥처럼 느끼는가? 그녀의 모든 반응이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의 견고했던 의심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민호를 데리고 저택의 거대한 도서관에 갔다. 민호가 무의식적으로 동화책이 꽂힌 서가를 가리켰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낡고 두꺼운 가죽 장정의 책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릴 적 읽었던,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낡은 그림책 한 권을 발견했다. 강아지똥. 그녀는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아지똥이었어. 모두들 더럽다고 피해갔지. 그녀는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읽어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읊조렸다. 민호는 처음으로 텅 빈 허공이 아닌 책의 그림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책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었다.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민들레꽃을 피워내는 장면이었다. 강아지 똥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봄비가 내리는 따뜻한 날이었단다. 서진은 자신의 목소리가 살짝 잠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 역시 저 강아지 똥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무릎에 앉아 있던 민호의 작은 손가락이 책 속의 노란 민들레꽃을 가리켰다.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아이의 입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요. 그것은 속삭임보다 더 작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서진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민호야, 방금 뭐라고 했어? 민호는 서진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여전히 그림 속의 꽃을 가리키며 조금 더 분명하게 말했다. 따요. 예뻐.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민호를 끌어안았다. 맞아, 꽃이야, 민호야.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그녀의 울음소리에 민호가 놀란 듯 움찔했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아이는 오히려 작은 팔로 서진의 목을 감싸 안았다. 강태주는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서진이 갑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가, 그의 아들이 그녀의 목을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그의 아들은 그가 아닌 저 가난하고 초라한 여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보안 팀장이 긴급 보고서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회장님, 납치범들이 사용했던 대포차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팀장은
태블릿 PC에 암호화된 자료를 띄웠다. 범인들은 청운각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의 CCTV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분마다 단 2분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노렸습니다. 이 사각지대 정보는 저와 회장님, 그리고 윤 여사를 포함한 내부 핵심 인력 5명만 알고 있는 기밀 사항입니다. 강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의 눈이 모니터 속에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서진과 보고서 속의 내부자 명단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의 의심은 틀리지 않았다. 음모는 존재했다. 하지만 그가 겨누었던 총구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적음 밖에 있는 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 이 얼음성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서진은 무엇인가? 그녀는 내부의 적들이 계획한 음모에 우연히 끼어든 변수였는가? 아니면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린 유일한 희망이었는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찰서에서 그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협박을 떠올렸다. 그녀가 돈을 거부했던 그 단호한 눈빛, 그녀가 감시 카메라 아래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아이를 돌보던 모습, 그는 자신이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진을 용의자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증인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처음으로 서재에서 나와 아이의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서진이 민호에게 물을 먹여주는 모습이 보였다. 민호야, 이제 자야지. 내일은 누나가 진짜 계란말이 해달라고 윤 여사님한테 부탁해 볼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계란, 좋아. 태주는 방문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섰다. 아들의 목소리였다. 자신이 몇 주 동안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그 목소리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돌아섰다. 얼음성의 가장 높은 곳에 스스로를 가뒀던 왕이 자신의 성벽에 생긴 균열을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 균열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경멸했던 한 여자로 인해 시작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부회장. 최영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완벽하게 닦인 유리잔의 값비싼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먼 친척벌이었지만 그 사실은 그의 자부심이 아닌 평생의 족쇄이자 열등감의 근원이었다. 정통성을 물려받은 강태준의 냉혹한 완벽주의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오만함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이었다. 민호의 납치극은 그의 작품이었다. 강태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회사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혹은 최소한 그가 후계자 문제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계략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의 분노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 통제 불가능한 존재인 한서진 때문이었다. 그는 청운각 내부에 심어둔 자신의 정보원 수십 년간 그 저택에서 일해온 윤 여사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강민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강태준이 아닌 한서진이라는 것. 심지어 강태준이 그 여자에게 흔들리는 것인지. 24시간 감시 체계를 의심에서 보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는 보고는 최영민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 여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음성을 녹이는 불씨이자 자신의 계획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인이었다. 그녀가 그날 밤 그 어두운 골목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확인해야 했고 그 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다. 첫 번째, 사고는 교묘하게 준비되었다. 서진은 민호가 말을 트기 시작한 이후로 방 안에서만 맴돌던 생활에서 벗어나 조금씩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중앙에 거대한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던 참이었다. 윤 여사가 방금 전 대리석 바닥 광택 작업이 끝났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한 직후였다. 서진은 민호를 안쪽으로 세우고 자신이 바깥쪽 난간을 잡고 한 걸음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딛고 선 발밑에 두꺼운 카페 러너가 마치 기름이라도 칠한 듯 밀리미터 단위로 미끄러졌다. 악서진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민호를 끌어안고 넘어지려 했지만 간신히 차가운 대리석 난간을 붙잡아 몸을 지탱했다. 민호가 놀라 그녀의 목을 세게 껴안았다. 누나아이의 날카로운 외침이 로비를 울렸다. 서진의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했다. 몇 인치만 더 미끄러졌다면 그녀는 민호와 함께 이 높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마침 계단 아래를 지나던 윤 여사가 고개를 들고 혀를 찼다. 어머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호 도련님이라도 다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차가운 책망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의 미끄러짐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펫 고정 장치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 같다는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강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만으로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부자의 소행을 확신하고 있던 그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윤 여사의 타이밍, 그녀의 반응, 그리고 정확히 광택 작업 직후에 일어난 일.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윤 여사의 최근 행적과 재정 상태를 다시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그는 서진의 신상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의 건강 기록, 견과류 알레르기, 아나파일락시스 리스크, 특히 땅콩에 대한 중증 반응.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만약 적이 다시 손을 쓴다면 더 확실하고 은밀한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는 즉시 저택의 모든 의료팀에 비상 대기를 명령하고 주방의 땅콩 및 견과류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이미 최영민의 지시는 윤 여사를 통해 주방의 가장 말단 직원에게까지 전달된 후였다. 이틀 후 민호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아이는 서진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넓은 정식 다이닝룸에서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서진은 이 변화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경계하는 사용인들의 시선 속에서 식사하는 것이 불편했다. 점심 메뉴는 민호를 위한 부드러운 오므라이스와 서진을 위한 닭가슴살 샐러드였다. 서진은 알레르기에 대해 재차 확인했고 주방장은 문제없다고 보증했다. 그녀는 안심하고 샐러드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상큼한 드레싱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민호에게 오므라이스를 한 숟갈 떠먹여주며 웃었다. 맛있어. 민호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진은 두 번째 샐러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때였다. 상큼함 뒤에 숨어 있던 아주 미세하고 고소한 뒷맛.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땅콩이었다. 아주 소량. 분말로 갈아 드레싱에 섞어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목구멍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가려움증이 순식간에 통증으로 변했고 기도가 부어오르며 숨길이 막혔다. 그녀는 목을 움켜쥐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물컵을 잡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민호는 계단에서의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존재, 자신을 다시 말하게 해준 누나가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지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의 내면에 갇혀있던 모든 트라우마와 공포가 하나의 절규로 터져 나왔다.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눈앞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모니터를 통해 다이닝 룸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진이 목을 움켜쥐는 순간 그는 이미 자리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들의 비명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 일에 처음으로 순수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폭풍처럼 다이닝 룸으로 뛰어들어왔다. 서진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민호는 울면서 그녀의 팔을 흔들고 있었다. EPI 펜 당장 가져와 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이미 대기 중이던 의료팀이 달려왔고 태준은 직접 서진의 허벅지에 에피네프린 주사를 꽂아 넣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식탁 위의 샐러드 접시와 사색이 되어 구석에 서 있는 윤 여사를 노려보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의 요새 안에서 그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는 떨고 있는 민호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도 의식을 잃어가는 서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준은 서진이 의료팀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샐러드 접시를 증거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윤 여사를 자신의 서재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서진은 용의자도 골치 아픈 변수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부의 적들이 제거하려는 핵심 증인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아들의 마음을 연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한 의심이 아닌 지독한 죄책감과 낯선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의 적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내부의 뱀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뱀의 꼬리가 아닌 목을 노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청운각 내부에 마련된 의료실에서 눈을 떴다. 목이 타는 듯이 아팠고 온몸의 근육이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의 여파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올가매는 것은 차가운 공포였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과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샐러드 드레싱.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고 어쩌면 민호까지도 이 완벽한 요새 안에서 체계적으로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아이의 아버지가 만든 이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문득 시선을 돌리자 침대 옆 작은 의자에서 강민호가 담요를 덮은 채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이는 그녀가 쓰러진 이후로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으려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그 작은 모습이 그녀가 버텨야 할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졌다. 그때 의료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평소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던 냉기 어린 위압감 대신 지독한 피로와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경호원도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오직 혼자였다. 그의 시선은 먼저 잠든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그가 평소에 결코 드러내지 않던 복잡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서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방어하려 했지만 주사 바늘이 꽂혔던 팔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또다시 자신을 의심하고 추궁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다. 미안하군. 강태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서진이 예상했던 그 어떤 말과도 달랐다.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에는 명백한 죄책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이 내 아들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혹은 이 모든 일의 배후와 연관된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당신이 겪은 두 번의 사고는 내 의심이 틀렸다는 가장 끔찍한 증거다. 그것들은 사고가 아니었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한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은 서진을 똑바로 향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집 내부에 있어.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부의 적. 그렇다면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시와 고립감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는 뜻이었다. 누가,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강태준은 그녀의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이제 그는 그녀의 고용주나 감시자가 아니었다. 당신은 그들의 계획에 없던 유일한 변수였으니까. 그날 밤, 어두운 골목에서 당신은 단순한 목격자를 넘어선 방해꾼이었어. 당신은 그들의 얼굴을 봤을지도 모르고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당신이 내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실패하자 당신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한 거다. 그는 자신이 윤 여사를 신문했으며 그녀가 최영민 부회장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서진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 진성그룹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최영민 부회장의 존재. 그는 납치 사건이 민호의 몸값이 아니라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정신적인 타격이자 후계 구도를 흔들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설명했다. 윤 여사는 그저 꼬리일 뿐이야. 진짜 몸통은 최영민이지. 하지만 그놈은 교활해. 윤 여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 내겐 그놈의 목을 직접 겨눌 증거가 필요해. 그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 대신 절박함이 어렸다. 나는 당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내 아들을 구한 은인이자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서. 하지만 동시에 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하고 냉혹한 남자가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그녀는 잠든 민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 성 안에서도 밖에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남자와 손을 잡고 자신과 민호를 위협한 범인을 밝혀내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긴장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이완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예상치 못했던 동맹이 되었다. 그날 밤을 다시 떠올려봐. 태준이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목소리 톤, 억양, 그들이 사용한 단어, 혹은 흉터나 문신 같은 것.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차 유리를 깨뜨릴 만큼 침착했어. 분명 무언가를 봤을 거야. 서진은 눈을 감았다. 다시 그 끔찍한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시궁창 냄새, 깨진 유리, 조각의 날카로운 소리, 아이의 억눌린 신음.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차에 있었고, 한 명은 아이를 안고 있었죠. 목소리는 변조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거칠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있었어요. 뭔가가.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이를 차에 밀어 넣으려던 순간이었어요. 그 남자의 손.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아니, 한쪽은 끼지 않았어요. 그녀의 기억이 점차 선명해졌다. 아이를 잡고 있던 손. 그 남자의 왼손이었어요. 그가 아이를 거칠게 붙잡았을 때 아이의 코트 단추에 무언가 걸렸어요. 강태주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반지였어요. 서진이 드디어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아주 크고 투박한 반지였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었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아주 잠깐 그 반지에 반사됐어요. 금색이었고 가운데에 무늬가 있었어요. 새 같기도 하고. 그녀는 정확한 형태를 떠올리려 했었다. 날카로운 부리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보이는. 그 순간 강태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 금색 반지.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와 최영민을 포함한 진성그룹의 핵심 창립 가문 몇몇만이 소속된 극비 사교 클럽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가문을 상징하는 동물을 그 반지에 새겨 넣었다. 강태준의 것은 사자였지만 최영민의 가문, 반개로서 언제나 정통성을 갈망하던 그의 가문의 상징은 매 펄컨이었다. 최영민은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결코 그 반지를 끼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은밀한 모임에서는 언제나 가문의 상징을 과시하듯 착용했다. 태주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다. 최영민이 직접 그 현장에 나갔을 리는 만무했다. 그렇다면 그 반지는 그가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수하에게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주었거나, 혹은 그 반지를 가진 클럽 멤버 중 누군가가 최영민의 계략에 가담했다는 뜻이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최영민을 직접적으로 겨눌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는 서진의 기억력이,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이, 자신의 정예 보안팀도 찾아내지 못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 반지를 다시 구별할 수 있겠어. 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과 그 반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강태주는 즉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는 보안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클럽 멤버들의 프로필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영민이 은밀하게 착용하고 있던 매의 형상이 새겨진 반지 사진을 확대했다. 그는 화면을 서진에게 돌렸다. 이것과 비슷했나? 서진은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사진 속의 반지는 그녀가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불길한 형체와 정확히 일치했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 날카로운 불이 틀림없어요. 강태준은 태블릿을 덮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윤 여사의 배신, 내부 정보 유출, 서진을 향한 살인 미수, 그리고 최영민의 반지. 음모는 명확해졌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가난한 여자도 수상한 침입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고 이제 자신과 함께 그 폭풍을 헤쳐나가야 할 유일한 동반자였다. 잘했어. 한서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의 용기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야. 반격이다. 우리는 덫을 놓을 거다. 폭풍이 휩쓸고 간 연회장은 모든 소리가 증발한 듯한 진공 상태에 빠졌다. 자선 파티에 화려했던 장식들은 방금 전의 격렬한 대치 속에서 처참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추악한 민낯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차마 믿지 못하는 듯했다. 강태준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최영민은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야망으로 이글거리던 눈은 패배감과 증오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태준과 그 뒤에 민호를 안고 서 있는 한서진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강태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 여자, 저 보잘것없는 계집 하나 때문에. 그의 절규는 승자의 여유를 되찾은 태준의 냉정한 목소리에 의해 끊겼다. 시끄럽군. 넌 네가 만든 음모의 덫에 스스로 걸려든 것뿐이야. 내 놈이 그토록 원했던 진성그룹의 미래는 네가 발 디딜 수 없는 곳이 될 거다. 끌고 가. 보안 요원들이 최영민을 일으켜 세워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미 현관에는 강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수수사팀이 도착해 있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하객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은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 거대한 스캔들에 엮이지 않기 위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곧이어 거대했던 연회장에는 강태준과 한서진,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지켜본 강민호, 단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대 조명이 꺼진 것처럼 정막이 찾아왔다. 긴장이 풀리자 서진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협했던 그 총구가 아른거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연극의 가장 위험한 무대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극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진성그룹 최영민 부회장, 조카 납치,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는 쉴 새 없이 속보를 쏟아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최영민이 체포된 바로 그 순간부터 거대한 숙청 숙칭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최영민이 자백한 내용과 윤 여사의 증언, 그리고 한서진이 기억해낸 반지의 증거를 토대로 지난 몇 년간 회사 내부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던 최영민의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솎아내기 시작했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관련 임원들이 줄줄이 해고되었으며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권력 승계 시도들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왕국을 좀먹던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냉혹한 외과 의사였다. 한서진은 청운각의 안전한 방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감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대했고 윤 여사를 대신해 새로운 집사는 그녀를 은인이라 칭하며 극진히 모셨다. 하지만 서진은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자신을 진성그룹의 숨겨진 영웅, 회장의 아이를 구한 신데렐라로 떠들어댔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 입구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성은 이제 그녀를 보호하는 요새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돌아가야 할 평범한 일상을 가로막는 또 다른 감옥이기도 했다. 몇 주가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진성그룹은 강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강민호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그날 밤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 오히려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 함구증은 사라졌고 악몽을 꾸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민호는 이제 서진의 손을 잡고 정원을 뛰어다녔고 심지어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는 강태준에게 먼저 다가가 서툰 말로 오늘 있었던 일을 조잘거리기도 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저택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이 이제 정말로 끝났음을 깨달았다. 민호는 이제 자신 없이도 아빠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수십 벌의 값비싼 명품 옷과 구두들은 옷장에 그대로 걸어두었다. 대신 그녀는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낡고 해진 후드 집업과 청바지를 다시 꺼내 입었다. 그것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었고 그 사실을 잊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겨들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강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수십 개의 모니터로 저택을 감시하지 않았다. 모든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진은 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저예요. 강태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옷차림에 잠시 머물렀다. 민호도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고 회장님을 위협하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서진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전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 할 때 강태준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가겠다고 어디로?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다. 그 춥고 곰팡이 냄새나는 옥탑방으로.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첫 만남의 경멸이나 의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혹은 안타깝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제 집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비록 초라하지만 전 그곳이 편해요. 이곳은 저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요. 강태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처음 이 집에 끌려왔을 때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당신 말이 맞아.
이곳은 당신에게 맞지 않아. 이 집은 내가 만든 얼음성이었으니까. 그는 텅 빈 모니터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모든 것을 의심하고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렸어. 그것만이 내 아들을, 내 제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지. 내 오만이었어. 내가 쌓아 올린 그 완벽한 벽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을 뻔했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적이 자라나는 것조차 몰랐지. 그는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냉혹한 CEO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와 후회, 그리고 낯선 온기가 담긴 한 남자의 눈이었다. 내 수십억짜리 보안 시스템과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못한 일을 당신은 그 어둡고 더러운 골목에서 낡은 벽돌 조각으로 해냈어. 그는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낡은 후드 집업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아들만 구한 게 아니야. 한서진, 당신은 이 지독한 불신과 통제라는 음모 속에 갇혀있던 나도 구했어. 당신은 내 계획의 변수나 골칫거리가 아니었어. 당신은 기적이었지. 내 아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서진은 그의 고백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남자가 지금 그녀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서재문이 활짝 열리며 민호가 뛰어들어왔다. 아이는 서진의 낡은 옷차림과 가방을 보자마자 올상이 되었다. 누나, 어디가 나랑 같이 있기로 했잖아. 가지마. 아이는 서진의 다리를 껴안고 매달렸다. 아빠, 아빠. 누나 가지 말라고 해. 누나 없으면 안 돼. 민호의 절박한 외침이 서재를 울렸다. 강태주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굽혀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그는 민호를 아는 채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민호 말이 맞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가지마. 서진 씨. 나는 더 이상 당신을 고용하려는 게 아니야. 보상을 하려는 것도 아니지. 당신에게 또 다른 계약서를 내밀 생각도 없어. 그는 서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당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내 아들의 보모나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민호의 누나로서, 그리고 나의 가족으로서, 이 텅 빈 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집으로서 이곳에 머물러줘. 그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더 이상 음모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서막이었다. 몇 달 후 청운각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더 이상 살벌한 경비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민호가 선물 받은 작은 강아지가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서진은 낡은 후드 집업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지쳐 있지 않았다. 강태주는 서재가 아닌 그녀의 곁에서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의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적어도 이곳 그의 집에서는 그저 한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뻗어 서진의 어깨를 감쌌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기댔다. 가난한 여자가 납치된 아이를 구했다. 냉정한 CEO는 음모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과 불신의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에게 구원이자 사랑이라는 답을 찾아내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진성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납치 스캔들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자극적인 뉴스들에 밀려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망각의 촉매제였다. 얼음성이라 불리던 청운각에도 사계절이 다시 한번 돌아왔고 그곳을 감싸던 냉기 어린 긴장감은 이제 찾기 힘들었다. 대신 따뜻한 햇살이 드는 주말 오후의 정원에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7살이 된 강민호는 사건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듯 보였다. 아이는 자신을 쏙 빼닮은 검은색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었고 그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정의 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아이의 곁에는 더 이상 불안한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지 않았. 그저 조금 떨어진 테라스에서 한서진이 책을 읽다 말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 역시 지난 1년간 놀라운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지만 그 안에는 피로 대신 안정과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제안에 따라 심리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동시에 진성재단 산하에 아동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작은 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민호를 구해냈던 경험을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낡은 후드 집업이 아닌 편안하고 세련된 캐주얼이었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의를 참지 못했고 약한 존재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자신이 아는 유일한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수라고 불렀다. 그 역시 변했다. 진성그룹의 냉혹한 CEO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지만 적어도 그의 사적인 영역에서 그는 더 이상 얼음성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주말이면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해 저택으로 돌아왔고 서재에 틀어박혀 모니터를 감시하는 대신 아들과 함께 잔디밭을 뒹굴거나 서진이 새로 꾸민 온실에서 땀을 흘리며 화초를 가꾸었다. 그는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통제가 아닌 신뢰를 통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다. 최영민은 교도소에서 기나긴 형기를 보내고 있었고 진성그룹은 강태준의 확고한 통제하에 더욱 견고해졌다. 그는 마침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음모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진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다이닝룸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아니라 민호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종알거리는 소리와 두 어른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중대한 발표라도 하듯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빠, 누나, 나 다음 주 학예회에서 연극해요. 내가 왕자님이야. 아이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내밀었다. 서진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정말 우리 민호 너무 멋지겠다. 누나가 꼭 보러 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서진을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누나, 응, 왜? 민호의 아이는 아주 어른스러운 말투로 하지만 순수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누나는 왜 계속 누나예요? 이제 엄마 하면 안 돼요. 순간 다이닝룸의 공기가 멈췄. 서진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고 강태준은 마시려던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민호의 질문은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보다 더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을 찔렀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연인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지냈지만 그 누구도 결혼이나 엄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서진은 혹시나 자신이 민호의 친엄마 자리를 넘보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스러웠고, 태주는 그녀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 모든 망설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온 서진은 테라스에서 밤 공기를 쐬고 있는 태준을 발견했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가자 그가 돌아보며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건넸다. 민호가 오늘 한 말은 서진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내가 민호한테 잘 얘기해 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신경 쓰여. 아주 많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민호의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대답이 듣고 싶어. 한서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앞으로 이끌었다. 당신은 어때? 1년 동안 내 곁에서 이 집에서 행복했어? 아니면 여전히 이곳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감옥 같았나?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다. 그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진심을 내보이는 두렵지만 솔직한 눈빛이었다. 서진은 그 눈을 마주 보았다. 처음엔 그랬어요. 무서웠고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잡아주는 그의 따뜻한 손을 바라보았다. 이젠 아니에요. 당신과 민호가 있는 이곳이 내 집이에요. 내가 돌아오고 싶은 유일한 곳이라고요.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강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빛나던 매의 반지가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순수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냉혹한 CEO답지 않게 조금은 긴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게 또다시 계약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이건 거래가 아니야.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제왕이 한 여자 앞에서 기꺼이 몸을 낮췄다. 한서진,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나의 얼어붙은 세상을 구원해 준 사람. 당신만 괜찮다면 이제 민호의 누나가 아니라 민호의 엄마가 되어주겠어. 그리고 나의 아내로서 이 지독하게 차가웠던 남자의 남은 생을 영원히 함께 해주겠나.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네, 그럴게요. 태준 씨. 그가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여자가 납치된 아이를 구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냉정한 CEO였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음모였을까? 이제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독한 음모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서로에게서 발견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고 절박한 사랑이었으니까. 청운각의 불빛은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